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짧은 숨소리. 그의 단단한 몸이 내 위를 덮었을 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비단 시트가 맨살에 스치는 감촉, 그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짙고 서늘한 향기, 그리고 방 안을 채운 우리의 뒤섞인 숨결.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감각은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눈꺼풀 뒤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고막을 찢는 듯한 금속성 마찰음. 산산조각 나는 유리창. 그리고 온몸을 강타하는 끔찍한 충격. 뒤집힌 차 안에서 나는 피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뒤섞인 지옥도를 보았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을 쉴 때마다 붉은 거품이 터져 나왔다. 세어아야. 권지훈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간신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욕망으로 번들거렸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제발 나를 이 순간에 붙잡아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줘.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따라 내려갔다. 뜨거운 감각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그 살아있다는 감각에 안도하는 순간 다시 기억의 칼날이 나를 찔렀다. 차창 밖으로 나를 향해 달려오던 또 다른 차 한 대가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리는 두 사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이들. 나의 약혼자 이민혁. 그리고 내 친자매나 다름없었던 동생 한유라.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멀찍이 서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만족스럽고 잔인한 미소. 그들의 미소를 마지막으로 나의 첫 번째 생은 끝이 났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몸을 덮쳤다. 나도 모르게 그의 등을 세게 핥히었다. 그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는 내 몸의 미세한 경직과 갑자기 차가워진 피부를 느낀 것이다. 그는 내 위에서 몸을 일으켜 나를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왜 그래? 질문이었지만 이미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 단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제멋대로 떨려왔다. 두려웠다. 그의 몸이 주는 쾌락과 기억이 주는 고통 사이에서 내 정신이 조각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저 도리질만 쳤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내 뺨을 감싸 쥐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눈가를 스쳤다. 나를 봐 윤서아.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이었다. 나는 홀린 듯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 공포에 질려 흔들리는 내 모습이 비쳤다. 그는 고개를 숙여 내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전의 격렬함은 사라진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다. 마치 상처에 바르는 연고처럼 그의 입술은 내 떨림을 잠재우려 애썼다. 이것은 욕망의 표현이 아니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무언의 위로였다. 그 다정함이 결국 내 마지막 이성의 둑을 무너뜨렸다. 뜨거운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한번 터져나온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첫 번째 생에 대한 서름, 나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격렬한 울음이 되어 터져 나왔다.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죽는 순간에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다. 권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서질 듯이 꽉 안아주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나는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의 심장박동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울렸다. 그의 품은 죽음의 메아리가 닿지 않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이 남자를 모른다. 그가 왜 내게 이런 온정을 베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지옥 같은 기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이 남자의 손을 잡아야만 한다.
그것이 설령 또 다른 지옥으로 향하는 길일지라도 아침이 밝아왔을 때 나는 텅 빈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다. 권지우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간밤에 폭풍 같던 울음이 거짓말처럼 방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의 체향, 그의 온기.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다. 어젯밤의 눈물은 내 안의 독을 조금이나마 씻어낸 모양이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어떻게 죽었던 내가 이 남자의 침대에서 다시 아침을 맞게 된 걸까? 기억은 나를 한 달 전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병실로 데려갔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마지막 기억은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웃던 이민혁과 한유라의 얼굴이었는데 나는 혼란 속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들어왔다. 서야 정신이 드니 세상에 얼마나 놀랐는지 어머니는 울며 나를 끌어안았다.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내가 운전 미숙으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고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나는 멍하니 그들의 말을 들으며 침대 옆 탁상 달력을 보았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날짜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내가 죽기 1년 전의 날짜였다. 나는 돌아온 것이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으로. 그때였다.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이 들어왔다. 완벽하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서아야 괜찮아, 정말 걱정했어. 이민혁의 다정한 목소리, 그의 옆에 바싹 붙어서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한유라.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죽음의 순간에 보았던 그 잔인한 미소가 그들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집어던졌다. 부모님은 사고 충격으로 내가 잠시 이상해진 것이라며 나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다. 며칠 뒤 조금 안정을 되찾은 나는 첫 번째 칼을 뽑아들었다. 나는 부모님과 이민혁의 부모님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민혁과의 파혼을 선언했다. 윤서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어떤 결혼인데. 아버지의 고함과 어머니의 울음에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제정신이에요. 저는 이민혁 씨와 결혼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나의 차갑고 단호한 태도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내가 알던 순종적이고 착한 윤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 나는 사고 후유증으로 단단히 미쳐버린 딸일 뿐이었다. 나의 파혼 선언은 사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소문이 권지훈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를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2주 뒤 불편한 가족 식사 자리에서였다. 이전의 삶에서 그는 그저 아버지의 까다롭고 어려운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었다. 나는 그를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돌아온 지금 그는 내게 다르게 보였다. 그는 강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이민혁의 세계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동아줄이 될 수도 있겠다고 나는 막연히 생각했다. 그가 먼저 내게 다가왔다. 그는 다른 어른들처럼 나를 안쓰럽거나 이상하다는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많이 달라졌군. 그의 낮은 목소리에 나는 긴장했다.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남자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그는 내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며칠 뒤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서론 없이 본론을 꺼냈다. 이민혁 그리고 그의 집안이 내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 한 정황을 잡았다. 나는 그들을 무너뜨릴 생각이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윤서와 당신이 필요하다.
그는 내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혼인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나와 결혼해. 계약 결혼이다. 나는 당신에게 내 이름과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보호막을 제공하지. 그 대가로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어 내가 그들 세계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면 된다. 그것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비정한 제안이었다. 이 계약은 당신이 그들에게서 도망칠 시간을 벌어줄 것이고 나에게는 내 적을 파멸시킬 기회를 줄 거다. 나는 사랑을 제안하는 게 아니야. 방패를 제안하는 거지. 그 방패를 들고 복수를 하든 도망을 치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다. 나는 이 차갑고 이성적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제안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하지만 이민혁과의 사랑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면 권지훈과의 계약은 나에게 생존과 복수의 무기를 쥐어줄 터였다. 나는 그날 그의 손을 잡았다. 다시 현재.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그것이 위험한 계약으로 묶인 관계일지라도 내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이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두려움에 떨던 소녀는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를 품은 여자가 서 있었다. 이민혁, 한유라, 이제 너희들이 내 지옥을 맛볼 차례야.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무대는 롯데 시그니엘 호텔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연회장이었다. 국내 정재계에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모두 모이는 허영과 과시가 넘실대는 곳. 과거의 나였다면 이런 자리를 불편해하며 구석에 숨어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오늘 밤 나는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다. 준비됐어. 권지훈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그가 직접 골라준 짙은 남색의 드레스는 내 몸을 칼날처럼 감쌌다. 어깨를 대담하게 드러냈지만 조금의 노출도 천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파스텔 톤의 소녀 같은 옷이 아니었다. 이것은 여왕의 갑옷이었다.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CEO 권지훈.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공개하는 미지의 파트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제어 여잔 누구지? 윤서 아냐 이민혁이랑 파혼했다던. 어떻게 권지훈이랑. 나는 그 시선들을 당당하게 맞받아치며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발견했다. 샴페인 잔을 든 채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 이민혁과 한유라. 그들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다정한 약혼자와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랑스러운 처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속에서부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지역은 마치 처음부터 그들을 목표로 삼았다는 듯이 정확히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우리가 다가가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우리를 발견한 그들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졌다. 한유라의 하얀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이민혁의 눈은 불신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의 순진한 약혼녀였던 내가 어떻게 감히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인 권지훈의 팔짱을 끼고 나타났단 말인가. 이민혁 씨 오랜만이군요.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소개하죠. 제 약혼녀 윤서아 씨입니다. 약혼녀라는 단어가 폭탄처럼 그들 사이에서 터졌다. 이민혁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권 회장님. 두 분이 가까운 사이인 줄은 몰랐군요. 그때 한유라가 특유의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언니, 정말이야, 너무 놀랐잖아. 그래도 축하해.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마워, 유라야. 세상엔 놀라운 일이 참 많지. 나는 그녀의 귓가에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잖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덮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 한유라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녀는 황급히 뒷걸음질치며 이민혁의 팔을 붙잡았다. 내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알아차린 것이다. 나는 이제 시선을 이민혁에게로 옮겼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어떻게 감히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혁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잠을 잘 못 자요? 나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하긴 저처럼 가짜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악몽이라도 꾸게 될지 모르죠. 달콤한 말이나 악어의 눈물 같은 거요. 내 시선은 이민혁과 한유라를 번갈아 훑었다. 그들은 내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듣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두 남자 사이에 여자 문제로 인한 신경전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들에게 내 말은 사형 선고의 예고편처럼 들렸을 것이다. 나는 지역의 팔짱을 더 꽉 끼웠다. 그럼 저희는 이만.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우리는 얼어붙은 그들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잠시 후 테라스로 나온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연기 한번 끝내주는데 그가 내뱉은 말은 칭찬이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감탄의 빛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나를 연약한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울 동지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나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저 멀리 연회장 안에서 당황한 기색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이민혁과 한유라의 모습이 보였다.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그들은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윤수아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 복수의 연극은 이제 막 일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단단했던 나의 가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차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창밖의 야경을 보는 척하며 떨리는 손을 감췄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운 것은 그들의 얼굴을 다시 마주했다는 사실이 불러온 지독한 후폭풍이었다. 권지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지만 나는 그가 내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도망치듯 내 방으로 들어왔다. 계약에 따라 우리는 각방을 썼다. 문을 잠그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아. 괜찮아, 윤서아. 오늘 넌 잘 해냈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작동하기 시작한 공포의 톱니바퀴는 멈출 줄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또다시 그 뒤집힌 차 안에 갇혀 있었다. 피가 폐를 채워 숨을 쉴 수 없었고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이민혁과 한유라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죽어가는 나를 향한 그들의 잔인한 미소. 꿈인데도 그 고통과 절망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윤서, 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권지훈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게 다가와 나를 진정시키려는 듯 내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몸에 닿기도 전에 나는 경기를 일으키며 그를 밀쳐냈다. 만지지 마, 건드리지 마.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비명이었다. 그의 손길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사고의 충격과 겹쳐졌다. 내 몸은 모든 종류의 접촉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사랑하는 이와의 교감이었던 스킨십이 이제는 공포의 방아쇠가 되어버렸다. 지혁은 즉시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두 손을 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고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방 건너편의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내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떨고 과호흡으로 헐떡이는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굳건한 등대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나의 격렬한 발작도 끝을 맺었다. 나는 탈진한 채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무슨 꿈을 꿨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다. 봇물 터지듯 억눌렀던 공포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것이 기억이 아니라 반복되는 악몽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꿈에서 내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너무 생생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민혁과 한유라가 거기 있어요. 죽어가는 나를 보면서 웃고 있어요.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다시 한번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 비밀의 가장 작은 조각을 꺼내 보인 것이다. 그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주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침대 앞에 멈춰 서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나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내가 내 손을 잡아도 될까? 그의 허락을 구하는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욕망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진중한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얼음장 같던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는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고 내가 자신의 온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의 천이 내게 전해지자 팽팽했던 신경이 아주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는 내 손을 잡은 채로 아주 느리게 입을 열었다. 여긴 안전해. 문은 잠겨 있고 나는 네 앞에 있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내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아주 작은 위협적이지 않은 움직임. 그리고 그 손길은 천천히 내 팔을 타고 올라와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나는 움찔했지만 그를 밀어내지는 않았다. 그는 나를 침대 헤드에 기대게 하고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나를 자신의 품으로 아주 천천히 끌어당겼다. 그 어떤 성적인 의도도 없는 순수한 위로의 포옹이었다.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리듬.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다. 죽음의 공포가 아닌 살아있는 온기. 그는 내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모든 접촉이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친밀함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그것은 내 두 번째 생에서 가장 길고도 가장 평온한 밤이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우리는 여전히 계약으로 묶인 관계였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았고 나 역시 그를 단순한 보호자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유일한 공모자이자 내 깨어진 영혼의 조각들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증인이었다. 그가 만들어준 안정감 속에서 나는 비로소 복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정신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가해자가 될 차례였다. 나는 기억의 서랍을 열었다. 이전 생의 기억들. 그 속에서 나는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찾아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달 뒤에 일어날 일이었다. 당시 이민혁은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해외 바이오 기업 인수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베리타스 바이오라는 이름에 아주 유망해 보이는 회사였다. 하지만 그 실체는 거대한 사기극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유령 회사에 불과했다. 이 투자 실패로 이민혁의 집안은 휘청거렸고 그는 집안에서 입지가 크게 흔들렸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나의 첫 번째 목표. 나는 며칠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결심을 굳힌 채 권지훈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는 여느 때처럼 서류를 보고 있다가 나를 보고는 하던 일을 멈추었다. 무슨 일이지? 나는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죽이며 내가 준비한 자료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투자를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요. 그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자료로 시선을 옮겼다. 자료에는 베리타스 바이오에 대한 분석과 이민혁의 회사가 이 기업에 곧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담겨 있었다. 근거는 그가 물었다. 그의 눈은 내 예측이 아니라 그 예측을 하는 나를 분석하고 있었다. 근거는 없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에요. 이민혁은 곧 이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거고요. 어떻게 아느냐고, 그 비상식적인 확신의 출처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도 있었다. 나를 믿지 못하고 그저 감에 의존하는 아마추어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내 눈 속에서 단순한 추측이 아닌 미래를 보고 온자의 섬뜩한 확신을 읽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뭘 해주면 되지. 그의 무조건적인 신뢰.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내게 주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믿어주고 있었다. 우리의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지역은 그의 정보팀을 동원해 베리타스 바이오의 실체를 은밀하게 파고들었다. 내 기억은 틀리지 않았다. 그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대한 사기 집단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대신 더 큰 덫을 놓기로 했다. 지역은 자신의 해외 투자 법인을 통해 베리타스 바이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이민혁과 경쟁하는 척 연기했다. 권지훈이라는 거물이 끼어들자 베리타스 바이오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민혁은 조급해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라이벌인 권지훈을 이기고 싶어 했다. 그는 아버지와 이사회를 설득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권지훈에게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빼앗아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 체결일, 이민혁의 회사가 베리타스 바이오 측에 거액의 인수자금을 송금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떴다. 바로 그 순간 지역의 투자법인은 최종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이유로 인수전에서 발을 뺀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차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지역의 팀이 흘린 정보로 인해 베리타스 바이오가 대규모 금융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은 완벽한 각본대로였다. 이민혁의 회사가 투자한 돈은 공중으로 증발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민혁은 집안의 역적이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펜트하우스에서 금융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이민혁의 모습이 보였다. 지역이 내게 샴페인 잔을 건넸다. 맑은 황금빛 액체 위로 기포가 솟아올랐다. 첫 번째 승리를 위하여 그가 잔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그의 잔에 내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의 차가운 눈동자 위로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의 모습이 비쳤다. 적의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이 갔다. 그리고 그 망치를 휘두른 것은 바로 나였다. 베리타스 바이오 스캔들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다. 이민혁의 아버지는 경노했고 집안의 모든 화살은 어리석은 투자를 주도했던 이민혁에게로 향했다.
그의 경영 능력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회사 내에서의 입지도 위태로워졌다. 권지훈의 정보팀이 보내온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궁지에 몰린 이민혁이 이제는 내부의 정보 유출자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의심은 한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한율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지역의 차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았다. 그의 부하 직원이 찍은 것이었다. 한적한 카페 구석에서 이민혁과 한유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사진 속에서도 그들의 냉랭한 기류가 느껴졌다. 이민혁은 무언가를 거칠게 추궁하는 듯했고 한유라는 겁에 질린 채 변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완벽했던 사랑과 신뢰에 내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선명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는 위기 앞에서 이토록 쉽게 부서지는 법이다. 그의 의심이 내게로 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는지, 어떻게 권지훈과 손을 잡았는지 알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할 만큼 영리하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그는 분명 내 뒤에 무언가 다른 비밀이 있을 거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는 내게 연락을 시도했다. 차단된 번호 대신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러자 그는 직접 나를 찾아왔다. 그날은 내가 설립을 준비 중인 아트 컨설팅 회사의 사무실 부지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내 차 앞에 기대어 서 있는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이민혁이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더욱 초췌해져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다가왔다. 서아야, 얘기 좀 해. 우린 할 얘기 없어. 비켜. 나는 차갑게 말하며 그를 지나치려 했다. 그가 내 앞을 막아섰다. 너 권지훈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 그는 널 이용해 우리 집안을 치려는 것뿐이라고. 그의 위선적인 걱정에 실소가 터져나왔다. 이용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용당한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이민혁 씨, 이기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간 건 너잖아. 내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작전을 바꾼 듯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서아야, 우리 좋았잖아. 네가 이렇게 변하기 전에는 제발 나 좀 봐줘.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어떻게 베리타스 일을 알았는지 그것만 말해줘. 다시 예전처럼. 그가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우리가 기억하는 예전은 다른 모양이거든. 난 똑똑히 기억해. 네가 어떤 얼굴로 날 배신했는지. 나의 싸늘한 거부에 그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그의 눈에 다시 분노가 어렸다. 이게 네가 뭔데 날 무시해. 그가 거칠게 내 팔을 움켜쥐었다. 그의 절박함이 공격성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걸려. 바로 그때였다. 주차장 안쪽에서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검은 세단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권지훈이 내렸다. 그는 나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을 것이다. 그는 서두르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맹수처럼 조용히 우리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내 팔을 붙잡고 있는 이민혁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주차장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 약혼녀에게서 그 손 떼라고 했을 텐데. 지역의 낮은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다. 이민혁은 화들짝 놀라며 내 팔을 놓았다. 지역은 이민혁을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실패를 여자 탓으로 돌리는 건가? 유능한 남자라면 스스로 정보를 확인했겠지. 무능한 남자일수록 남 탓을 하고.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이민혁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네가 진 이유는 네가 무능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 탐욕에 눈이 멀어 네가 버렸던 여자가 너보다 1000배는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지. 그의 말은 이민혁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산산조각 냈다. 이민혁은
공포와 굴욕감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지훈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자신을 이겼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것이다.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다. 지혁은 더 이상 이민혁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내게로 와 부드럽게 내 팔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자신의 차에 태웠다. 우리는 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홀로 남겨진 패배한 남자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나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내 손을 움켜쥐었다. 복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민혁을 무너뜨린 재정적 타격은 통쾌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단순한 사기꾼이나 배신자가 아니라 내 목숨을 빼앗아간 살인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돈을 잃은 그들이 궁지에 몰려 또다시 나를 해치려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복수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됐다.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그들의 죄를 온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다. 문제는 증거였다. 나의 기억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것은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 뿐이었다. 나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권지훈이 직접 증거를 찾아내도록 유도해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악몽을 꾼 척 연기했다. 지혁이 내 방으로 달려왔을 때 나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에게 매달렸다. 꿈이 점점 더 선명해져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꿈속에서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내가 갔던 정비소가 보여요. 한 정비사가 내 차의 브레이크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돈 봉투를 받았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얼굴이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혁 씨, 어쩌면 내가 겪었던 그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미친 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나는 연약한 피해자를 연기했다. 트라우마로 인해 망상에 시달리는 여자. 하지만 나의 망상은 그가 따라가야 할 정확한 이정표였다. 지혁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전의 경험을 통해 그는 내 불안과 공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 꿈을 내 잠재의식이 보내는 실제 위협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내 뺨을 감싸주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꿈이든 기억이든 상관없어. 널 괴롭게 하는 거라면 내가 그 뿌리까지 파헤쳐서 없애버릴 테니까. 그는 약속했다. 내가 모든 진실을 밝혀낼게. 그의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설 조사팀과 보안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나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내가 던져놓은 빵 조각을 그가 따라가 진실이라는 집에 도달하기를.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며칠 뒤 지혁은 나를 그의 서재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다. 내 말이 맞았어.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첫 번째 서류는 한 남자의 사진과 진술서였다. 내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정비사였다. 조사팀이 그를 찾아냈어.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들이대자 전부 실토하더군. 정비사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사고 며칠 전 한 의문의 남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내 차의 브레이크에 손을 댔다고 했다. 당장 목숨을 앗아갈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경고가 될 정도의 고장을 일으키도록.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추적했지. 지혁은 다음 서류를 내밀었다. 복잡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였다. 수많은 유령 회사를 거친 돈 세탁의 흔적. 그리고 그 자금의 가장 꼭대기에는 이민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 생에서도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다. 내가 회귀하지 않았다면 그 경고 이후에 더 확실한 방법으로 나를 제거했겠지.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마지막에 있었다.
이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야. 지역이 내민 것은 보험계약서 사본이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불과 2주 전 나의 약혼자 자격으로 이민혁이 가입한 거액의 생명보험이었다. 그리고 그 보험의 유일한 수혜자는 바로 이민혁 자신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재산을 노린 완벽한 살인 계획. 나의 악몽은 망상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반복될 뻔했던 나의 운명이었다. 권지훈이 내게 계약 결혼을 제안하고 나를 그들의 영향력에서 빼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차가운 증거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기억으로만 존재하던 그들의 죄악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 내 눈앞에 있었다. 복수심과 함께 나를 구해준 이 남자를 향한 깊은 감정이 솟아올랐다. 지역은 굳게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이민혁과 한유라를 향한 살기가 느껴졌다. 그는 이제 내가 마주하고 있던 악의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이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야. 권지훈의 서재, 차가운 증거 서류들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이 생에서도 반복될 뻔했던 나의 죽음. 그 진실의 무게는 청음망은 같아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명백한 범죄에 대한 단죄가 되어야만 했다. 지역은 나의 복수를 자신의 복수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법무팀에 연락해 모든 증거를 가장 확실하고 파급력이 큰 방식으로 터뜨릴 계획을 세웠다. 조만간 끝날 거야. 그가 모든 계획을 설명한 뒤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나를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 나면 넌 완벽하게 안전해질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 서재 안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내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다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모든 게 끝나면 우리의 계약도 끝나는 거겠지.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사실이 왜 이토록 심장을 아프게 찌르는 걸까? 약속했던 대로 당신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겠어. 그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내 이름으로 설립된 재단과 내 평생을 보장할 만한 자산에 관한 서류들이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 없을 거야. 이 모든 과거를 잊고 어디든 떠나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평화로운 삶을, 자유, 독립, 평화. 한때는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단어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가 그려주는 나의 미래에 권지훈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그가 나를 버리고 있다고 느끼는 걸까? 복수가 내 삶의 목표였지만 어느새 그가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계약이라는 방패는 어느새 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는 나에게 그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표정에서 어떤 단서라도 찾아내려 애썼지만 그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나는 PTSD와는 다른 종류의 상실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그는 눈에 띄게 나를 멀리했다. 그의 법무팀이 증거를 검찰에 넘길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는 우리 사이에 의식적으로 벽을 쳤다. 밤이 되어도 그는 더 이상 내 방에 찾아오지 않았다. 악몽을 꾸는지 잠은 잘 자는지 묻지도 않았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조용한 위로와 교감의 시간들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마치 컨설턴트처럼 나의 미래에 대해 조언했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하기 좋은 도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모든 말 속에는 나는 너의 미래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나는 그가 왜 이러는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 애썼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비즈니스맨으로서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려는 걸까? 아니면 이것이 그가 나를 보호하는 방식일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내가 자신처럼 복잡하고 어두운 세계에 더 이상 얽히지 않기를 바라는 걸까? 스스로를 오염된 존재로 여기고 나는 더 깨끗하고 평범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후자일 가능성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그가 나를 아끼기 때문에 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 그는 자신이 세운 계약의 조항들을 우리의 관계가 변해버린 지금에도 어리석을 정도로 지키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날 저녁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게 말했다. 내일 아침 모든 증거가 검찰청에 전달될 거야. 그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다. 그의 마지막 말은 우리 사이에 거대한 유리벽을 세우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내 손에 쥐어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으로 지금 내게 유일하게 필요한 단 한 가지, 바로 그 자신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심판의 날을 앞둔 마지막 밤.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나의 복수가 완성되고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시린 바람만이 휑하게 드나들었다. 나는 내 방을 서성였다. 그가 제안한 평화로운 삶을 상상해보려 애썼다. 그의 돈과 보호 아래 세상 어느 곳에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그림을 그려보아도 그 그림은 온통 흑백이었다. 그가 없는 미래는 색깔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과거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권지우는 나의 미래 그 자체였다. 나는 과거를 위해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위해 싸워주었듯이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해 싸워야 할 차례였다. 나는 방을 나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대로 열었다. 그는 역시나 거기에 있었다. 창가에 선 채 위스키 잔을 들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처음 보았던 세상의 모든 고독을 짊어진 제왕의 뒷모습. 그는 인기척에 천천히 돌아섰다. 나를 보고 놀란 듯했지만 이내 감정을 숨긴 채 물었다. 무슨 일이지? 나는 그의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눈을 마주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잘못됐어요. 당신은 지금 나를 밀어내고 있어요. 나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나를 위해 멋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죠.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원하는 유일한 것을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그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성적으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 소아야, 우리의 계약은 끝나가고 있어.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약속이다. 그 계약서 지옥에나 던져버려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악몽을 꿀 때마다 내 곁을 지켜주던 밤들은요.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은요. 그것도 전부 계약의 일부였나요? 내 절규에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마침내 깨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깊은 고통과 갈등이 떠올랐다.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까치발을 들고 그의 셔츠 깃을 잡아챘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려 절박하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거칠고 서툴고 필사적인 키스였다. 그가 잠시 저항하는 듯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이내 그의 단단한 팔이 나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억눌려왔던 그의 통제력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격렬하게 키스해왔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만 가지의 말들이 우리의 입맞춤 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우리의 발걸음은 서재를 지나 그의 침실로 향했다.
더 이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서로를 선택한 두 사람이 서로를 온전히 갈망하는 본능적인 몸짓이었다. 그의 손길 아래 내 몸은 다시 한번 깨어났다. 공포가 아닌 순수한 열망으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마침내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 깨어져 있던 두 개의 조각이 마침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누워 있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벽이 사라져 있었다.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 없는 자유는 필요 없어요. 나의 복수. 그 끝에 당신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랑해요. 내 고백에 그가 나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거칠었다. 널 가두고 싶지 않았어. 넌 지옥을 겪었어. 이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 같은 놈에게서 벗어나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했다. 나를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나를 망가뜨릴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사랑한다, 서아야. 아마 처음 너를 봤던 그 순간부터였을 거야. 그가 내 손을 들어 자신의 심장이 뛰는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나와 함께 있어줘. 계약 때문이 아니라 네가 선택해서.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다시 한번 입을 맞췄다. 가짜였던 우리의 결혼은 그 순간 진짜 약속이 되었다. 선택은 끝났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함께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세상은 뒤집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사이 권지훈과 나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라 완벽한 공모자이자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함께 그의 법무팀의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폭풍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거세게 몰아쳤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JK그룹 이민혁 전무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 뒤이어 공범으로 한유라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정비사의 진술 자금 추적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였던 생명보험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나는 지역의 품에 안겨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그들의 최후를 지켜보았다.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민혁과 한유라. 절망과 불신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던 그들이 이제는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기쁨이 터져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채운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무겁고도 고요한 종결감이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이 났다. 나를 괴롭히던 과거의 유령들이 마침내 심판의 빛 아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재판 끝에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세상은 새로운 스캔들을 찾아 나섰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잊혀갔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나는 지역의 손을 잡고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을 찾았다. 이전 생에서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하얀 국화꽃을 묘비 앞에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말을 걸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나는 내 옆에 든든하게 서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저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 이제는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따스한 봄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마치 부모님의 위로 같았다. 회귀한 이후 처음으로 나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지역이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의 집이 된 펜트하우스의 아침이었다.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함께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더 이상 이곳은 그의 성체도 나의 안식처도 아닌 우리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다. 나는 문득 나의 두 번째 삶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쩌면 복수는 그저 과정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의 진짜 의미는 다시 한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것이었다. 행복은 상처 없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흉터를 사랑해주고 과거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주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살아나갈 용기를 찾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다. 나의 회귀는 과거를 지우지 못했다. 하지만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했다. 행복이란 흉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흉터를 결점이 아닌 생존의 증거로 봐주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일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새벽을 위해 싸우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